4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1번에 이거 답이 이제 보상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무슨 프로그램 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하나 알아두실 게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아동이 참가한다 하는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 가 필요하고, 이 아동에게 절대적인 환경이란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동 개개인 참석하는 아동 개개인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욕구, 능력에 따른 어떤 집중적인 개인 지도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양육자의 참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아동은 뭐 상담이든 심리치료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아동을 상담할 때는 부모를 상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42번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 중 지능지수의 변화가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맞는 것은 1, 2, 3, 4번입니다. 과제의식이 낮고 지집중이 지속되지 않고 동기 수준에 따라서 검사 성적과 태도가 달라지고, 유아용 지능검사의 문항수가 적어서 한두 개 문항에 실수하면 치명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검사 반복을 통해서 연습 효과가 생겨납니다. 5번은요. 검사 장면이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높게 나중에는 낮게가 아니라 처음에는 낮다가 학습 효과에 의해서 나중에는 점수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연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검사 반복을 통한 연습 효과가 있는 거 맞고, 과제의식 낮고 주의 집중 지속되지 않고. 근데 애들한테는 그러잖아요. 너 이거 다 끝내고 나면 나가서 놀게 해줄게,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평소에 네가 원하던 거 하나 해줄게.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하죠. 그 말이 바로 이 동기 수준에 따라서 검사 성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이를 놓고 지능 지수고 뭐고 이게 측정하는 검사는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리고 43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거 지금 조건 일반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조건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이 조건 일반화이다. 말하자면 파블로프의 종소리를 들은 개 실험 있잖아요. 그 종소리가 땡땡땡 나는데 종소리랑 비슷한 딸랑 소리를 들어도 반응이 나온다 이거죠. 그거는 조건 일반화가 된 겁니다.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네, 조건 일반화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44번, 다음 중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1,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5번은 말이 안 되죠. 벌을 줄 때 이외의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엄한 모습으로 대하면 벌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벌을 줄 때는 어떻게 한다? 파격적으로 모습이 돌변해야 한다. 그쵸? 평소에는 따뜻하고 잘 대해주다가 벌 줄 때는 얼굴 안색 딱 정색하고 좀 딱딱한 말투로 엄격하게 해줘야 그게 벌이 되는 거겠죠. 차별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5번, 아래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가설을 큐피 인형 효과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정처럼 아름다운 외모, 아가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가설인데,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기린이나 저 북극에서 태어나는 북극곰하고는 다릅니다.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달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물론 엄마 젖을 먹지만 막 자기가 조금 지나면 사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 다른 포유류들과 달리 같은 동족의 도움이 없이는 안전한 출산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성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뭐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표현까지 되었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인간이 왜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느냐, 문화인류학적인 얘기인데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몰라서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도 살고 북극에 태어나서도 살잖아요. 네, 그 기후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 가능한데 이때 동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혼자서는 못 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기린이 북극에서 태어나면 죽습니다. 예, 북극에서 태어나는 곰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하게 태어나고 같은 동족의 도움 없이는 출산과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쁘기라도 해야지. 예, 사랑스러워서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게. 예, 큐피 인형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46번. 자, 기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서적 반응 양식이고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지닌 정서적 반응 양식의 질적 양적 특성이다. 활동 수준, 흥분 상태, 능동성에 있어서 선천적인 영아들의 선천적인 경향성이다 그랬어요. 선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질을 말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심리검사에서도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나온 김에 TC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템페르먼트 앤 캐릭터 인벤토리. 그래서요, 기질과 성격을 검사하는 심리검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외부 환경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개인의 고유한 반응 양식을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질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기질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TCI 검사에서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 점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를 보고 우리는 우리 타고난 기질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이 얼마나 잘 다뤄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최소한 30점은 넘어야 돼요. 예, 최소한 30점은 넘어야 되는데 90점이 넘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예, 나중에 심리검사 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TCI 검사 괜찮아요. 예, 정말 해볼만 합니다.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TCI 멋있는 검사입니다. TCI 검사를 제대로 받으면요. 이게 자기 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왜곡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왜곡을 잘 통제해서 정말 자기 보고식 어떤 왜곡 없이 검사를 한다면 기질 검사 파트에 있어서는 TCI 검사하면 위에는 이제 기질이 나오고 밑에는 이제 성격이 나오잖아요. 예. 위험 회피고 뭐 이렇게 쭉 기질에 대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 성격은 자율성이고 연대감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파트를 비교했을 때 기질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20살이든 25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기질 부분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기질은 왜? 변하지 않으니까. 선천적이니까. 예,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바뀔 수 있잖아요. 수치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기질은 어떻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선천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검사해내기 힘들죠. 예, 그런 오류도 있긴 하지만 여튼 우리는 잘하도록 애를 좀 써봐야겠죠. 기질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TCI 보면 별로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아서 기질에 대해서 그렇죠. 4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다 큰 만족을 위해서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보다 큰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이나 적은 어떤 보상을 얻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고 지연하는 능력, 만족 지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8번. 자,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1, 2, 3, 4번 모두 맞고요. 15세경이 되어야 내적 언어가 행동 통제의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으면 큰일 나겠죠. 예. 15세가 아니라 5세입니다. 5세. 예, 5세가 되면 어느 정도 인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18번에 5번.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3번에 어린 아동들은 부모에 의해 거의 완전히 통제된다? 맞잖아요. 예, 부모가 자기 생존을 책임지는데 어떻게 부모에 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아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삶이 통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49번 보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공격성 통제법이 아닌 것은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지난 영상에서 25번인가요? 문제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대체반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어요.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동생 장난감 뺏으려는 아이가 이제
모든 공격 행동을 무시하고 잘하는 행동만 칭찬해주면 요거를 대체 반응법이라고 했었죠. 예, 제가 사이코 드라마에서 본 거, 예, 심리 정화법 이야기도 했었고, 너 나가 있어, 이거 못 하지 마, 너 혼나야 돼 하고 격리시키는 거, 잠깐 분리시키는 거, 일시격리법, 그리고 잘하는 거 보여주는 거, 예, 모델링 했는데, 지금 49번에 답은 5번인데 말 자체가 안 되죠. 공격적 가정환경 조성이란 말은 두 가지 면에서 틀렸습니다. 일단 환경 조성은 통제법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공격적으로 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49번에 5번이고 무슨 법에서 환경 조성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0번이에요. 자, 다음 중 남녀의 성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5번. 남녀의 성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차별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시험 못 보십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발달학적인 성장 발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 그쵸?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차별을 두고 갈라치기를 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발달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특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해 두시고 발달 심리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찰을 해봤더니 언어적 능력은 여자가 좀 높더라.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끌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언어적 능력은 여자가 높다 해서 여자가 말 더 잘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왜곡하셔서는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은 표본을 표집해서 엄청나게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대체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은 여자가 높더라 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계산 능력은 여자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은 남자가 어느 정도 높더라. 그런 차이가 있더라. 2세 영아 때부터 남자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활발합니다. 공격적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생물학적인 특성이죠. 자, 그래서 5번은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썼지만 여기서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공간 능력은 아동 중기 이후 남아가 높지만 그 후 점점 차이가 줄어 성인기 이후엔 비슷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평생 지속해서 나타나는 걸 봤더니 남자가 시공간 능력이 좀 더 높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주차하는 거 배울 때 운전면허를 따고 주차하는 걸 배울 때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딸리기는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주차 엄청나게 잘하는 남자가 있는 반면 여자가 있는 반면 주차 엄청나게 못하는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 성별 차이를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 능력은 남아가 일단 아동 중기 이후부터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평생 지속해서 좀 높더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50번에 5번입니다. 자, 51번 이타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없는 것. 자,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도덕적 훈련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자,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꼭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동물이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잠깐 문화인류학적인 이야기를 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교류 분석에 나오는 I'm okay, you're okay.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개념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훈련, 학습이 있기 전부터 인간은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3에서 25개월 경이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했는데 2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2~3살 경 되면은 동정심에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납니다. 아니, 자아가 형성되는데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3번에 2, 3세의 경우 동정심을 보이는 건 맞는데 자발적인 자기희생 반응이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2살, 3살은 그런 반응이 보여서는 안 되는 나이고 혹시 보여진다면 잘못된 거죠. 2살, 3살의 경우 동정심은 있지만 자발적인 자기희생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되겠죠. 자, 학령기 이후에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머리가 커지고 굵어지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아지니까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아동의 이타적인 행동은요,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의 성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요거 3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은 용어 설명입니다. 자, 역할 수행 기술과 친사회적 도덕 추론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게 좀 이입해 보는 거, 이것을 역할 수행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어떤 친사회적 행동이 있을 때 이거를 할지 말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한테 이로운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가죠. 이거를 친사회적 도덕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2번에는 4번이고요. 5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1, 2, 3, 4번은 모두 맞는 말이에요. 발달은 양적의 증가와 기능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이 약화되고 쇠퇴하는 변화도 포함됩니다. 발달은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달의 중요 과정인 적응은 스키마 얘기하면서 나왔죠. 동화와 조절의 균형 상태입니다. 유동성 지능은 유전적인 거였죠. 그래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이 먹어가면서 유전적인 영향력은 감소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과 반대,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 맞고, 성숙은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쟤는 참 성숙한 것 같아. 이런 성숙이 아니에요.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숙은 유전적인,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성숙해져가는, 커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유전적인 발달을 발달 심리학에서의 성숙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에 5번이고요. 54번. 다음 중 학자와 이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끼리 묶인 것은 로크, 백지 상태를 이야기했지만 이 양반은 경험과 학습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성숙을 강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A번 그래서 틀렸고, B번 루소, 스스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발달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랑 교사가 쓸데없이 간섭을 해서 발달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냥 내팽개쳐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윈, 경험과 학습이 아니라 이 양반 진화론 주장했잖아요. 진화론은 성숙을 강조한 겁니다. 유전적인 거 강조한 거예요. 인류 진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B네 누구죠? 프랑스 정부한테 의뢰받아서 아동지능 연구한 사람. B와 D가 맞는 거라서 일단 5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55번 보겠습니다. 1세, 3세, 5세 아이들의 집단 애착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1, 3, 5세 아이들의 집단을 표집해서 애착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이들의 행동 변화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발달 연구에 있어서 5년은요,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짧아요. 사람이 발달하는데 5년은 짧죠. 자, 각각의 다른 연령에서 표집한 거 보이시죠? 1세, 3세, 5세. 그리고 비교적 단기인 짧은 5년의 기간 동안 이 집단을 연구했습니다. 횡단적 설계와 종단적 설계를 합쳐서 보완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3번 횡단적, 단기, 종단적 설계입니다. 자, 55번에 3번이고요. 자, 5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자의 이론인가? 관찰학습, 모델링, 반듀라입니다. 상호작용에 의한 결정을 강조한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설명한 것입니다. 56번에 5번이겠네요. 자, 57번. 발달 단계와 과업. 이거는 그냥 이해하신 다음에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 맞고. 자, 1번 남근기 뭐였죠? 남근기? 주도성 대 죄책감이었죠.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57번에 1번. 자, 58번.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중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일단 생애 전반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간 체계인데요. 5번. 이게 참 브론펜브레너 얘기는 여러 번 나올 텐데 체계 그러잖아요. 이 체계가 뭔지 아세요? 시스템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시스템이라고 하지.
뭘 그리고 뭐 거시체계, 미시체계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브롬펜브로너의 체계 이론입니다. 제일 가운데 아동 있는 거 보이시죠? 아동. 그 다음에 미크로 시스템, 그러니까 마이크로 시스템, 메소 시스템, 중간 체계, 미시 체계를 마이크로 시스템, 즉각적인 환경.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 중간 체계를 메소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외 체계를 엑소, 그쵸? 엑소 시스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매크로 시스템입니다. 거시체계. 이게 말을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나 몰라요. 이게 더 쉽지 않으세요? 네. 자, 그리고, 거시체계. 그러니까 거시체계가 매크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시간체계로 넘어가면, 크로노 시스템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고 크로노 시스템. 체인지 오버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차라리 이렇게 적어놨으면 좀 덜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뭐 거시체계, 외체계, 중간체계 이러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아이가 가운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 다음에 시간체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시체계는요, 여기 immediate, 그쵸? immediate environment라고 했잖아요. 아동의 일상에서 바로바로 접하는 환경을 미시체계의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바로 넘어가서 메소 시스템은요.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양한 미시체계의 마이크로 시스템들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유치원이나 놀이터나 병원, 뭐 가족, 뭐 이런 거, 뭐 교회 같은 집단 이런 거 전부 다 중간 체계에 들어가고요. 외 체계는요, 그거보다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외부나 이런 기관들, 미시체계 사이의 연결로 구성이 됩니다. 미디어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거시체계 매크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요, 법, 문화, 관습, 뭐 이런 거, 계층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뭐 대한민국과 영국과 미국에 사는 아동들의 뭐 생태 연구했다. 그러면 매크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뭐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시체계에 들어가겠죠. 거시체계에 매크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정한 맥락이 아닌 문화적인 어떤 가치, 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시체계이고 이 체계, 시스템의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말로 바꾸면서 어려워지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쓰고 한글 쓰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이럴 때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롬펜브레너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볼게요. 59번 영악의 발달입니다. 3번 소근육에서 차츰 대근육으로 발달하면 큰일 나겠죠? 사람은 대근육이 먼저 발달을 하고 차츰차츰 소근육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3번 이 답이고 머리에서 다리 순서로 발달하게 됩니다. 60번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뇌에 대한 이야기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수초화 이야기했었죠. 뉴런 덮개가 팍팍팍팍 연결이 되면서 신경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걸 수초화라고 하고 출생 이후 한 3개월 정도 뇌가 급등하고 배 안에 태아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3개월 동안 뇌가 급등하고요. 태어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뇌가 아주 미친 듯이 성장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뇌 국소화, 대뇌의 자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얘기한다고 했었고, 국소화는 아동기를 걸쳐서 사춘기까지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세손 이야기 있잖아요. 출생 이후에는 어느 손 잡이가 없습니다. 왼손, 오른손 전부 다 써요. 그러다가 한 출생 후 2년 정도, 24개월 이상이 되면은 어떤 손을 더 편안하게 쓰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출생 이후에는 어느 손잡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잘라놓고 다음 시간에 80번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6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